스코틀랜드의 의사 셰뮤얼 스마일스는 자조에서 궁핍한 젊은이들에게 높은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고 신중하게 돈을 쓰라고 권한대. 신중하게.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돕는 정부는 비난했다. 사람들 대신 일해주면서 그들에게 스스로 그 일을 할 동기와 필요를 빼앗게 된다. 법을 인간 발전의 동인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과대평가다. 아무리 엄중한 법이라도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 수 없고 낭비벽이 심한 사람을 검소하게 만들 수 없고 주정뱅이가 술을 끊게 만들 수 없다. 스코틀랜드계 미국인 거부 앤드루 카네기 역시 자선행위를 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복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른바 자선행위에 쓰는 $1000 가운데 $950는 차라리 바다에 버리는 것이 낫다. 자선으로 먹여 살리는 주정뱅이 불황자 또는 무익한 게으름뱅이 하나하나가 이웃을 부도덕하게 감염시킨다.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 사람에게 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 쉬운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정은 적을수록 좋다. 자선행위는 개인이든 인류든 나아질 수가 없다. 드문 예외를 제외하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귀한 사람은 결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능력주의 사회의 비옥한 귀퉁이에서 움트는 더 가혹한 의견들에 따르면 사회적 위계는 단계마다 거기에 속한 사람의 자질을 엄격하게 반영한다고다. 사회적 위계. 따라서 훌륭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게으름뱅이가 실패할 조건은 이미 굳어져 있는 셈이고 결국 자선, 복지, 재분배 장치, 단순한 동정의 필요성은 약할 수밖에 없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 앤드류 카네기.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의 등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능력주의의 등장. 능력주의의 등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리 비천하다 해도 자신에게 보이는 기회가 열려 있으면 한다. 모든 기회가 열려 있으면 한다. 만일 되풀이하여 바보라는 낙인이 찍히면 허세를 부릴 수가 없다. 이제는 자신이 열등한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과거와는 달리 기회를 박탈당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열등하기 때문에 말이다.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가난이라는 고통에 수치라는 모욕까지 더해진다. 능력주의 체제에는 가난이라는 고통에 수치라는 모욕까지. 불확실한 요인들. 전통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지만 그 지위를 잃는 것 또한 어려워 행복할 지경이었다. 지위를 잃는 것 또한 어려워.
영주를 그만두는 것은 그보다 험악한 결과가 예상되긴 하지만 일꾼을 그만두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중요한 것은 살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성취하는 것보다도 태어날 때 얻은 신분이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다. 근대 사회의 위대한 야망은 이러한 방정식의 전체적인 역전을 제도화하고 세습 특권과 세습 비특권을 없애 개인적 성취가 지위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세습 특권과 세습 개인적 성취가 지위를 결정한다. 이 개인적 성취란 주로 경제적인 성취를 의미했다. 이제 지위는 세대에서 세대로 내려오는 변하지 않는 신분보다는 급속하게 움직이는 무자비한 경제 내에서 거두는 성과에 달려 있었다. 성과에. 지위는 성과, 지위와 성과. 경제의 특성 때문에 지위를 얻으려는 노력은 그 결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었다. 불확실, 지위를 얻으려는 노력은 결과의 불확실성. 미래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동료나 경쟁자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선택한 목표를 이룰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선택한 목표를 이룰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 위치는 시장의 파도 속에서 재수 없는 흐름에 말려들 수도 있다. 게다가 우리의 실패는 동료의 성공 가능성 때문에 더 심각해 보일 수도 있다. 불안은 현대의 야망의 한여다. 생계를 유지하고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적어도 5가지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 뜻대로 따라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회적 위계 내에서 자신이 바라는 자리를 얻거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5가지 이유가 되기도 한다. 자신이 바라는 자리를 5가지. 1. 변덕스러운 재능. 지위가 성취에 의존한다면 성공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은 재능과 그 재능을 믿을만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재능을 믿을만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러나 대부분의 활동에서 재능은 우리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능은 한동안 우리 손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 그간의 성공마저 물거품으로 만들고 난다. 손안에 우리는 최고의 능력을 우리 마음대로 전면에 내세울 수 없다. 우리는 가끔씩만 재능을 보여줄 뿐 평소에는 그런 재능의 소유자답지 못하게 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성취의 많은 부분은 외적인 힘이 준 선물처럼 보일 수도 있다. 변덕스럽게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그 힘에 의해 우리의 인생 경로와 경제적 능력이 결정되는 셈이다. 고대 그리스인은 우리와 변덕스러운 재능 사이의 괴로운 관계를 뮤즈라는 선명한 이미지로 표현했다. 뮤즈. 재능과 변덕스러운 재능과 우리의 관계. 그렇지. 뮤즈.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뮤즈는 9명인데 뮤지엄의 준말이지. 그들은 각각 특수한 재능을 통제하거나 자기 멋대로 나누어준다. 서사시, 역사, 연애시, 음악, 비극, 찬가, 춤, 희극, 천문학을 담당하는 뮤즈가 다 따로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어느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든 성공을 거두었던 그 사람은 자신의 재능이 진정한 자기 것이 결코 아니며 이 예민한 신들의 마음이 바뀌면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뮤즈들이 활동하는 영역은 물론 현대의 관심사를 거의 반영하지 못한다. 현대의 관심사. 그럼에도 이 신화적인 개념은 우리가 성취 능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으며 그래서 미래와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는 불안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절묘한 이미지로 포착해내고 있다. 절묘한 이미지로. 우리의 지위는 운이라는 말로 느슨하게 얽혀있는 얽어 넣을 수 있는 어떤 범위의 우호적 조건들에 의존하고 있다. 운.
우리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기술을 갖추고 적당한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는 것은 운 때문일 수도 있다. 또 반대로 이런 유리한 상황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불운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결과를 운으로 설명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시대임과 자연의 예측 불가능한 변덕을 존중하던 시절에는 자신이든 남이든 사태의 흐름을 제어할 수 없다는 관념이 널리 퍼져 있었다. 사태의 흐름을 제어할 수 없다는 관념. 그래서 외적인 힘에 감사를 하기도 하고 외적인 힘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사람들은 악마, 도깨비, 귀신, 신의 역할을 자주 언급했다. 예를 들어 베오울프 1100년경 베오울프 이야기에는 어디를 펼쳐보던 인간의 성공이 기독교적 신의 의지에 좌우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베오울프는 그렌델의 어머니를 물리친 상황을 묘사하면서 만일 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싸움은 바로 끝나버렸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환경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예측하는 인간의 힘이 성장하면서 운이나 수호신이라는 관념은 힘을 잃었다. 지금도 말로는 운이 출세를 좌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 자신의 이력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승리를 행운덕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게 또 심지어 수상쩍을 정도로 겸손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 맥락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패배를 불운 탓으로 돌리는 것이 궁색해 보인다는 점이다. 승자는 운을 만든다. 이것이 현대의 주문이다. 승자는 운을 만든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 고대 로마의 행운의 여신의 숭배자나 베오울프의 신앙심 깊은 영웅들이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우리의 지위의 문제를 우연적 요소들에 맡긴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다. 우연적 요소, 불안. 그러나 합리적 통제라는 관념에 완전히 물들어 불운이 실패를 설명하는 그럴듯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관념을 폐기해버린 세상에 산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이다. 3. 고용주. 삶의 조건의 예측 불가능성은 우리의 지위 문제가 고용주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다. 1907년 미국에서는 3에이커와 자유라는 책이 독서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에이커와 자유. 저자인 볼턴 홀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만 하는 상황의 어색함을 이야기한 뒤 독자에게 사무실이나 공장을 떠나 미국 중부에서 농지 3에이커를 적당한 가격에 사라고 권했다. 이 정도 면적이면 금세 4인 가족이 먹고 살만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소박하지만 편안한 집을 유지할 수 있으니 아첨과 협상으로 동료나 상사와 어쩔 수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 책에는 채소를 재배하는 방법, 온실을 만드는 방법, 과수원을 배치하는 방법, 가축을 사는 방법, 홀은 우유와 치즈를 얻는 데는 소 한 마리만 족하며 닭보다는 오리가 영양가가 높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등등 자세히 나온다. 3에이커와 자유는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과 미국 사상에서 점점 자주 들려오게 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고용주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이 시기 이후로 자주 들리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 시기에 처음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농장이나 소규모 가족 사업을 떠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대가로 지능과 힘을 팔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떠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대가로 지능과 힘을 팔게 되었기 때문에 1800년에는 미국 노동력 가운데 20%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있었다. 1900년에는 그 수치가 50%로 늘었다. 2000년에는 90%가 되었다. 고용주들 역시 점점 대규모로 노동자를 고용했다. 1800년에 미국 노동자 가운데 50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숫자는 1% 이하였다.
2000년에 이 비율은 55%로 늘어났다. 잉글랜드는 공유지가 줄어들면서 소농의 나라에서 임금 노동자의 나라로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졌다. 과거에는 인구의 일부가 공유지에서 자신이 먹을 농작물을 재배하고 소나 거위 같은 가축을 놓아 길러 먹고 살 수 있었다. 18세기 이후 막강한 지주들은 잉글랜드에 개방된 들판 대부분을 담과 산울타리로 막아버렸다. 1724년부터 1815년 사이에 150만 에이커가량의 땅이 이런 식으로 폐쇄되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분석, 많은 역사가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분석이다. 이런 분석에서 이 인클로즈 운동은 근대 산업 프롤레타리아의 탄생을 알린다. 근대 산업 프롤레타리아란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먹고 살 수 없어 불리한 조건으로 돈을 받고 자기 자신을 고용주에게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된다. 피고용자가 되는 고통에는 고용기간의 불확실성만이 아니라 수많은 작업 관행과 역학에서 오는 모욕감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사업체가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으며 피고용자로 이루어진 넓은 밑변은 관리자들로 이루어진 좁은 꼭지점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보상을 받고 누가 뒤처지냐 하는 문제는 작업장을 억압적인 분위기로 이끄는 요인이 되며 이런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불안이 자라나게 된다. 불확실성, 불안. 사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성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승진이나 그 반대로 가는 길은 일의 결과와 필연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조직의 피라미드를 성공적으로 기어 올라가는 등반가는 자신이 맡은 일에서 최고라기보다는 문명화된 삶에서는 지침을 얻기 힘든 여러 가지 음침한 정치적 기술에 가장 숙달된 사람들이다. 최고라기보다는 정치적이 숙달된 음침한 사람들. 근대 사업체와 궁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많다. 그러나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궁정에서 생활했던 명민한 귀족들의 글을 읽어보면 근대 사업체에서 생존하는 비결을 터득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들은 은퇴한 뒤 자신들의 생각을 신랄한 경구 스타일로 정리해 두었는데 이런 냉소적인 글들은 우리가 남들에 대하여 믿고 싶어하는 것들을 계속 흔들어댄다. 마키아벨리, 구이 차르디니, 라셔슈프코, 라브리에르가 쓴 글들은 노동자들이 출세를 하려고 할 때 공식적인 정규적 역할의 어떤 책략을 구사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노동자들이 출세하려고 하면 책략, 동료를 조심해야 한다. 사람은 거짓되고 음험하고 기만적이고 교활하고 자신의 이익에는 탐욕스럽고 남의 이익에는 둔감하므로 적게 믿고 그보다 더 적게 신뢰한다면 잘못될 일이 없을 것이다. 적게 신뢰한다. 우리는 언젠가 친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적과 함께 살아야 하고 언제 원수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친구와 함께 살아야 한다. 라비리에르. 거짓말을 하고 과장해야 한다. 세상은 장점 자체보다는 장점의 표시에 보답하는 경우가 더 많다.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를 감추고 성공은 과장하라. 이것은 속임수이지만 사실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당신 운명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좋다. 구이 차르디.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다. 주군의 총애를 받는 신하들의 비위를 맞추지도 않고 그들의 미움을 사도 상관 안 한다. 그저 당신의 죽음과 의무를 사랑하며 살 뿐이다. 그래, 그래서 당신이 망한 것이다. 무서워한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사랑은 감사의 유대에 의해 유지되지만 사람은 지나치게 이해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이 유대를 끊어버린다. 그러나 공포는 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지되면 이것은 늘 효과적이다. 마키아벨리. 다수는 착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으며 친절보다는 엄격함에 의지해야 한다. 구이 차르디니. 물론 이런 궁정인들로부터의 외유내강의 지혜를 빌려 암초 많은 해안선을 지나가듯이 동료들 사이를 항해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이다. 사무실이나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3에이커와 오리 대 6마리와 자유의 유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고용주의 이익. 고용의 안정성은 조직 내 정치만이 아니라 회사가 시장에서 계속 이윤을 내는 능력에도 달려있다. 시장은 본래 생산자들이 자신의 경쟁력이나 가격 우위를 장기간 지키기 어려운 곳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녹아내리는 부빙 위에 서 있는 듯한 불안감을 느낀다. 그것은 회사가 이윤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 언제나 피고용자 숫자를 대폭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회사는 임금 수준이 높은 나라의 노동자들을 쫓아내고 대신 임금 수준이 낮은 먼 땅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싶다는 유혹에 저항하기가 어렵다. 또 경쟁자와 합병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중복되는 노동력을 대량 쳐내야 한다. 또는 노동자들을 대체할 로봇을 개발할 수도 있다. 자동 현금 인출기는 1968년에 개발되었으며 다음에 맨하튼의 케미컬 뱅크 지사의 벽에 구멍을 뚫고 처음 설치되었다. 10년 뒤 세상의 ATM 숫자는 5만 대로 늘어났으며 2000년에는 100만 대로 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적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성과라 해도 은행의 출납원이 ATM에 찬사를 보내기는 힘든 노릇이다. 수치가 증명하듯이 ATM 안 되는 무려 37명의 은행 출납개원 일을 한다. 게다가 병이 드는 일도 없다. 미국에서는 1980년에는 1995년 사이에 일반인을 상대하는 은행 업무에 종사하던 노동자들 가운데 반 정도인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여기에는 이 광택이 나는 능률적인 기계의 발명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피고용자들은 또 시장에 새롭고 더 나은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회사의 압박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걱정해야 한다. 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물자와 용역의 수명은 그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수명보다 길었다. 일본의 기모노와 짐바오리는 4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18세기 중국 사람들은 16세기의 조상들이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다녔다. 1300년에는 1660년 사이에 북유럽에서 쟁기의 설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런 안정된 상황 때문에 장인과 일꾼들은 자신이 죽은 뒤에도 자신이 하던 일이 계속될 것이라고 안심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품 수명은 19세기 중반부터 급속하게 짧아져 자신이 하는 일이 장기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일꾼의 신념도 무너졌다. 새로운 제품과 용역의 손에 낡은 것이 금방 밀려나는 현상은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철도가 발명된 뒤 운하가 밀려났고, 제트 엔진이 도입된 뒤 여객선이 밀려났고, 자동차가 개발된 뒤 말이 밀려났고, 개인용 컴퓨터가 탄생된 뒤 타자기가 밀려났다. 시장은 변화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 단 하나의 제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가 회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회사는 한판 크게 딴 뒤에도 슬그머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총이라도 들이댄 듯 가슴을 두근거리며 회사 자산과 종업원들의 생계를 걸고 계속 모험을 해야 하는 도박사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이들은 몇 판 아니 심지어 단 한 번의 베팅으로 엄청나지만 위태로운 부를 모으기도 하고 파멸의 길로 들어서기도 한다. 5. 세계경제. 회사 종업원들의 생존은 경제 전체의 성적 때문에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기도 한다. 19세기 초 이후 서양 경제의 역사는 성장과 후퇴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왔다. 보통 4, 5년 팽창하면 그 뒤 1, 2년 수축이 발생했고 이따가 수축 기간이 5, 6년이나 지속되기도 했다. 국부의 진감을 묘사한 그래프는 뾰족뾰족한 산맥의 윤곽을 닮았다. 그래프가 밑으로 꺼질 때마다 유서 깊은 회사들이 파산하고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공장이 문을 닫고 주식이 휴지가 되었다. 이런 사건들을 경제생활에서 부자연스러운, 또 어쩌면 언젠가는 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와 중앙은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란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기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하다.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 회사들은 미래에 예상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 그러면 자산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생산 비용도 올라간다. 특히 주식과 소유주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투기꾼들 때문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는 대출 비용이 낮기 때문에 회사들은 자본 집약적인 공장과 사무실에 투자를 한다.
수요와 산출이 둔화되기 시작하지만 소비율은 계속 올라간다. 저축이 낮아지고 개인과 상용 대출도 늘어난다.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수입은 증가하고 수출은 줄어든다. 국제 수지에 적자가 생긴다. 이제 경제는 난조를 보인다. 투자도 지나치고 소비도 지나치고 대출도 지나치고 대부도 지나치다. 여기에서부터 경제는 불황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시작한다. 효율이 낮은 생산 능력을 이용하면서 자금 공급과 투기는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한다. 비싸고 얻기도 힘든 신용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부채 비용은 증가한다. 호황 때 과도하게 평가되었던 자산은 가치가 하락한다. 채무자는 돈을 갚지 못하고 담보대출도 쉽지 않다. 소득, 투자, 소비는 줄어든다. 회사와 기업가들은 공공에 빠지거나 파산한다. 실업률은 늘어난다. 신뢰가 사라지면서 대부와 소비는 계속 하락한다. 이전에 화랑기에 이루어진 장기 투자가 이제야 가동되기 시작하여 공급은 늘어나지만 수요는 줄어들면서 물가가 하락한다. 회사와 개인은 낮아진 가격에 자산을 팔 수밖에 없어 위기는 깊어진다. 잠재적으로 구매자는 시장이 바닥을 칠 때까지 구매를 미루어 회복은 더 지연된다. 이렇게 보면 경제 환경의 진정한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는 히스테리보다 지속적인 불안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다. 경제 환경의 진정한 우리가 실패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성공을 해야만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를 보여준다고 믿기 때문에 가족의 유대, 우정, 성적인 매력 때문에 가끔 물질적 동기가 부차적인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신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무모한 낙관주의자일 것이다. 인간은 웃어줄 만한 확실한 이유가 없으면 좀처럼 웃어주지 않는 겁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언제나 동포의 도움을 얻는 일이 있다. 그러나 동포의 자비로운 마음에만 기대서는 도움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자기애를 자극하면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저녁을 먹게 되는 것은 정육점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이나 빵가게 주인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이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해야 한다. 어떤 주장에 따르면 정육점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이나 빵가게 주인이 늘 그렇게 무자비한 것은 아니다. 그들도 한때는 돈으로 대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상대의 태도가 싹싹해서 또는 친척이 아는 사람이라서 먹을 것을 내주었을지도 모른다. 이 주장에 따르면 경제적 자기애가 늘 세상을 독점적으로 지배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독점적 지배는 최근의 역사적 발전의 결과이며 근대화 발전한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봉건 시대에는 경제적인 자기애와 비물질적인 고려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경제적 자기애와 비물질적 고려의 균형. 일꾼은 고용주의 학대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고용주는 그들에게 어느 정도 의리와 감사를 보여주기도 했다. 가족의 구성원, 의리와 감사. 기독교적 가르침도 약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를 육성하는데 한몫했다. 기독교적 가르침. 약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는데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따르면 이런 가족적이고 공동체적인 관계는 18세기 후반에 부르주아지가 권력을 잡으면서 파괴되었다.
자본과 과학기술을 부리는 능력으로 엄청난 권력을 잡은 부르주아 계급은 오직 부에만 관심을 가졌다. 감상을 배제하는 공리주의적 부르주아 계급은 종업원을 탐욕스러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으며 그들의 가족을 배려하지 않았고 아픈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어린아이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았다. 또 사람들은 대도시로 몰려들었으며 이곳에서는 경쟁적이고 바쁜 분위기 때문에 이웃 간 정이 파괴되었다. 약한 자들에게는 더욱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독교는 이제 권력의 지렛대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휘어잡지 못했으며 그와 더불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적 분위기는 사라져버렸다. 이런 주장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인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몽상적이고 묵시적인 산문으로 경제적 관심의 승리를 이렇게 묘사했다. 부르주아지는 인간을 타고난 상정과 연결시켜주는 얼룩덜룩한 봉건적 끈을 무자비하게 두 동강 내버렸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거벗은 자기 무정한 현금집을 외에 다른 아무런 유대도 남겨두지 않았다. 부르주아지는 종교적 열정, 기사도적 열의, 속물적인 감상주의에 드높은 환희를 이기적 계산에 차가운 물에 담가버렸다. 부르주아지는 개인적 가치를 녹여 교환 가치를 만들어냈다. 이마누엘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부나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그들 자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칸트를 참조하여 부르주아지와 그들의 새로운 과학인 경제학이 대규모로 부도덕을 자행한다고 비난했다. 칸트를 비롯한 부르주아지와 그들의 새로운 과학인 경제학은 노동자를 오직 일하는 동물로만 본다.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 요구만 남은 짐승으로 여기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피고용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바퀴가 계속 굴러가게 하기 위해 치는 기름과 같다. 임금은 기름. 노동의 진정한 목적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돈이다. 마르크스가 역사가로서 능력이 떨어져 산업화 이전의 과거를 이상화하고 부르주아지를 지나치게 억병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갈등을 포착하고 극화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가치가 있다. 지역마다 다르고 방식으로 관리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상업적 조직의 근본 원리는 다음과 같은 단순하고 건조한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투입, 산출, 원료, 노동, 기계, 산출, 제품, 이용. 모든 상업 조직은 원료, 노동, 기계를 가장 싼 값에 모은 다음 그것을 결합하여 제품을 만들어 가능한 한 가장 높은 값으로 팔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값으로 팔려고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방정식의 투입 부분에 들어가는 요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모두가 상품이며 합리적인 조직이 이윤을 내기 위해 이들을 값싸게 구매하여 능률적으로 처리하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곤혹스럽게도 노동과 다른 요소들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다. 재래의 경제학에는 이 점을 표현할 또는 중시할 수단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세상에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차이다. 즉 노동자는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다. 생산 라인 가동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지면 가동을 중단하기도 하는데 이때 기계는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한탄하지 않는다. 석탄 사용을 중단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해도 도태된 에너지 자원은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신의 가격이나 존재를 줄이려는 시도에 감정으로 대응하는 습관이 있다. 노동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흐느끼기도 하고 실적 미달에 대한 두려움을 술로 달래기도 하며 해고를 당하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면 지위를 부여하는 격투장 내에 공존하는 두 가지 요구가 드러난다. 하나는
사업의 1차적 목적은 이윤의 실현이라고 규정하는 경제의 요구다. 또 하나는 피고용자가 경제적 안정, 존경, 종신직을 갈망하도록 이끄는 인간적 요구다. 이 두 가지 요구가 오랜 기간 이렇다 할 마찰 없이 공존할 수도 있지만 이들 사이에는 진지하게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상업적 체제의 논리 때문에 언제나 경제적 요구가 선택된다.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임금에 의존하는 모든 노동자의 삶에서는 불안이 떠날 수가 없다. 노동과 자본 사이의 투쟁은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이제 마르크스의 시절처럼 맹렬하지 않다. 그러나 노동 조건의 양상과 고용 입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행복이나 경제적 복지가 부차적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도구 노릇을 하고 있다.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어떤 동지애가 이룩된다 해도 노동자가 어떤 선의를 보여주고 아무리 오랜 세월 일에 헌신한다 해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지위가 평생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그 지위가 자신의 성과와 자신이 속한 조직의 경제적 성공에 의존한다는 것, 따라서 자신은 이윤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감정적인 수준에서 변함없는 갈망하는 바와는 달리 결코 그 자체로 목적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늘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후 고용의 이러한 불안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돈 때문만은 아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한 주제로 돌아가 보면 그것은 사랑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를 기준으로 남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우리를 대접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맨 처음에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질문에 대하여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 질문.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질문. 대접하는 방식이 결정된다.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것은 경제학자가 그리는 그래프의 상승과 하강에 달려 있으며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쟁에 달려 있으며 운과 영감의 변덕에 달려 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요구에는 끊임없이 유아 시절과 비교해 봐도 줄어든 것 없이 꾸준하고 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와 세상의 불확실한 조건 사이의 불균형은 지위에 대한 불안을 끈질기게 들쑤시는 다섯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와 세상의 불확실한 조건 사이의 불안. 해법, 철학, 명예와 약점. 1834년 함부르크에서 잘생긴 젊은 육군 장교 트라우트만스도르프 남작은 같은 장교인 롭 남작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롭이 트라우트만스도르프의 콧수염이 빈약하고 생기가 없다면서 이것은 그의 수염만의 특징이 아닐 것이라고 암시하는 시를 써서 친구들에게 돌렸기 때문이다. 두 남작 사이에 이런 다툼이 일어난 것은 둘이 모두 폴란드 장군의 미망인으로 잿빛이 섞인 녹색 눈이 매력인 로도이스카 백작 부인에게 연적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남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견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3월의 이른 아침에 함부르크 교회의 들판에서 만났다. 둘 다 검을 들고 있었으며 둘 다 아직 30살 생일을 맞이하기 전이었으며 둘 다 이 싸움으로 사망했다. 이것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제1차 세계대전 무렵 자취를 감출 때까지 결투의 관행 때문에 유럽인 수십만이 목숨을 잃었다. 17세기에는 스페인에서 5천 명이 죽었다. 스페인을 찾는 사람들은 괜히 지역민의 명예를 건드려 무덤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 스페인에서는 매일 결투가 벌어진다. 칼데론의 연극에 나오는 한 인물은 이렇게 말했다. 셔베리의 허버트 경의 말에 따르면 1608년 프랑스에서 결투에서 다른 사람을 죽여보지 못한 사람은 바라볼 가치가 없다고 여겼다. 잉글랜드에서는 검을 쥐어보지 않은 자는 신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중요한 일 때문에 결투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작은, 심지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명예 문제 때문이었다. 1678년 파리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파트를 천박하다고 묘사한 사람을 죽였다. 1702년 피렌체에서는 단테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는 이유로 한 문인이 사촌의 목숨을 빼앗았다. 오를레안 공작 필립의 섭정기 프랑스에서는 근위대 장교 두 사람이 앙골라 고양이의 소유권을 놓고 틸러리 부두에서 싸웠다. 결투는 우리의 지위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지 다른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판단에 좌우될 문제는 아니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다. 결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맞추어 자신을 바라본다. 주위 사람들이 악하거나 수치스럽다고 겁쟁이이거나 실패자라고 바보이거나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눈에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의 자기 이미지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좌우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이 자리 잡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총을 맞거나 칼에 찔려 죽는 쪽을 택한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지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명예의 유지는 모든 성인 남성의 1차적인 과제가 되었다. 전통적인 그리스 촌락 사회에서 명예는 티메라고 불렸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샤라프라고 불렀고 힌두인은 이자트라고 불렀다. 어느 경우에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폭력도 불사해야 한다고 여겼다. 전통적인 스페인 공동체에서 온나, 명예를 얻으려면 남자는 신체적으로 용감하고 성적으로 강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에게 육식동물처럼 굴지만 결혼 후에는 충성하고 경제적으로 가족을 돌보고 아내에게 권위를 유지하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새롱거리며 농담을 하거나 동침을 하지 못하게 해야 했다. 자신이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도 불명예이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인후리야, 모욕에 충분한 폭력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불명예였다. 장터에서 조롱을 당하거나 거리에서 누가 불쾌하게 째려보았을 때 싸움을 걸지 않으면 자신을 모욕한 자의 행동이 옳다고 확인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명예의 문제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볼지 모르지만 그러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정신구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공유하고 있을지 모른다. 다른 사람들의 경멸에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경멸에 약하다. 이 부분이 중요해. 이 경멸에 대한 강한, 모욕에 대한 강한 이 멘탈을 가져. 하거나 말거나. 우리의 자존심 역시 다른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우리도 성질 급하게 결투에 나서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지 모른다. 결투란 지위의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예민한 감정적 대응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며 이제는 다행스럽게도 과거가 되어버린 역사적 사례일 뿐이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호적인 시선을 받고 싶은 강렬한 요구는 과거와 다름없이 우리 생각을 지배한다. 스페인어로 데스온라도 불명예를 당하는 자라는 뜻이지만 그 현대적인 함의는 섬뜩할 정도로 강한 경멸이 담긴 말인 패배자로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데스온다로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칼데론이나 로페 데 베가의 비극에 나오는 인물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괴롭힐 수 있다.
지위를 부정당할 때, 예를 들어 일에서 어떤 목표에 이르지 못하거나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온나 팀의 샤라프 이자트를 잃어버린 전통적 공동체의 구성원과 똑같은 괴로움에 시달릴 수 있다. 철학과 약점에 다른 사람들의 머리는 진정한 행복이 자리를 잡기에는 너무 초라한 곳이다. 쇼펜하우어 소품과 단편지. 자연은 나에게 가난해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자연은 나에게 독립적으로 살라고 간청할 뿐이다.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사회에서 내가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판단이다. 판단은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다. 판단만이 나의 것이며 누구도 나에게서 떼어낼 수 없다. 판단, 에픽테토르, 판단이 중요하지. 기원전 5세기 초 그리스 반도의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지위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나타났다. 기원전 5세기. 지위로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아주 대박이다. 이들 가운데는 턱수염을 기른 사람들이 많았다. 이 철학자들은 사회에서 차지하는 이거 견유학파 같은데 낮은 지위로 인한 심리적 물질적 결과에 괴로워하지 않으면서 모욕이나 비난이나 빈곤 앞에서도 늘 차분했다. 모욕이나 비난이나 빈곤, 모욕, 비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거리에 금과 보석을 잔뜩 매다 냉렬히 지나가자 이렇게 소리쳤다. 봐라,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렉산드로스 대제는 코린트를 지나다가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다. 디오게네스는 누더기를 입고 나무 밑에 앉아 있었으며 무일푼의 신세였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쥔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이 해줄 일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있어, 철학자는 대답했다. 옆으로 좀 비켜주시오. 해를 가리고 있잖소. 알렉산드로스의 병행사들은 경악을 했다. 알렉산드로스는 성질이 급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웃음을 터뜨리며 만일 자신이 알렉산드로스가 아니라면 분명히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티스테네스는 아테네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런, 내가 뭘 잘못했지? 엠페도클레스도 다른 사람들의 지성에 의심을 품었다. 엠페도클레스. 그는 훤한 대낮에 등을 켜들고 돌아다니기도 했다. 나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을 찾고 있다. 소크라테스가 장터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본 행인이 물었다. 그렇게 욕을 듣고도 괜찮습니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을 찾고 있다. 소크라테스가 대답했다. 안 괜찮으면 당나이가 나를 걷어찼다고 내가 화를 내야 옳겠소? 그렇다고 이 철학자들이 친절과 조롱, 성공과 실패를 구분할 줄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 방정식 가운데 어두운 반쪽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명예의 규범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 철학자들은 남들이 우리를 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모욕은 근거가 있든 없든 우리에게 수치를 준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남들이 우리를 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모욕은 근거가 있든 없든 우리에게 수치를 준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대단해. 명예관계, 다른 사람들의 생각, 너는 불명예스럽다. 자기 이미지, 나는 불명예스럽다. 철학은 외부의 의견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한다. 상자를 하나 떠올리면 좋을 것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른 사람들의 인식은 모두 이 상자에 먼저 들어가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그것이 참이면 더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만일 거짓이면 웃음을 떠뜨리거나 어깨를 으쓱하고 털어버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애도 주지 못하고 사라져버린다. 철학자들은 이 상자를 이성이라고 불렀다. 지적인 양심, 다른 사람들의 태도, 너는 불명예스럽다. 이성, 참일 경우, 자기 이미지,
나는 불명예스럽다. 거짓일 경우 나는 나에 대한 이미지와 관계없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성의 규칙에 따르면 주어진 결론은 타당성 있는 최초의 전제에서 출발하여 일련의 논리적 사고를 거쳐 도출되었을 경우에만 오직 그런 경우에만 참으로 간주된다. 철학자들은 수학이 훌륭한 사고의 모범이라고 생각하여 윤리적인 생활에서도 수학의 객관적 확실성에 준하는 것을 찾기 시작했다. 윤리에서도 수학. 철학자들은 우리의 지위가 장터의 감정이나 변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위가 지적인 양심에 의지하여 안정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성 덕분이라고 보았다. 이성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공동체로부터 불공정한 대접을 받은 것이라면 공동체의 판단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망상에 사로잡혀 2 더하기 2는 5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한들 흔들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로마 제국이라는 불안정한 세계에서 살아가던 황제이자 철학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성품이나 업적에 대하여 하는 말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먼저 이성으로 그런 말을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품위는 다른 사람의 증언에 좌우되지 않는다. 철학자 황제는 그런 주장으로 명예에 기초하여 사람을 평가하던 당시 사회 통념에 도전한다. 품위는 다른 사람의 증언에 좌우되지 않는다. 철학자 황제는 그런 주장으로 명예에 기초하여 사람을 평가하던 당시의 통념에 도전한 칭찬을 받으면 더 나아지는가? 에메랄드가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더 나빠지더냐? 금, 상아, 작은 꽃송이는 어떤가? 마르쿠스는 칭찬을 받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모욕을 당했다고. 괴로워 움츠러들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파악하라고 권고한다. 유혹, 모욕을 당했다고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파악하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는가? 경멸하라고 해라. 나는 경멸을 받을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뿐이다. 경멸을 받을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질책이 무조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가치 평가를 지적인 양심에 맡기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결점이 있든 우리를 높이 평가하는 부모나 연인과는 달리 철학자는 사랑에 계속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세상이 흔히 적용하던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기준이 아닐 뿐이다. 지적인 양심이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더 가혹해질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철학은 성공과 실패의 위계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과정을 재구성할 뿐이다. 따라서 철학은 주류의 가치 체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부당하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이런 불의가 벌어질 경우 우리는 철학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후광 없이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고수할 수 있다. 53.